자, 이제 536페이지에 출제 순위 73 행정서비스. 자, 시민헌장, 민원행정, 행정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행정서비스헌장, 시민헌장이 약간은 출제론점이 큽니다. 자, 일단은 시민헌장은 일단은 그 영국의 메이저 정부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메이저 정부 때 등장한 헌장 제도를 얘기하죠. 거기 맨 앞에 서비스의 이행기준 내용, 제공방법, 시정 및 보상 조치를 정해 미리 공표하고 문서로 약속한 행위. 이건 여러분들 시민헌장은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시민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갖고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거지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헌정이라는 수단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강제를 확보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시민헌장을 얘기하고. 자, 시민헌장에서는 그 쌍그러 3벌에 그 기본 원칙을 묻는 게 가끔 나오는데, 고객 중심주의 서비스의 기준은 구체성과 명확성을 띄어한다.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탑 레벨이에요. 이걸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 이런 말을 쓰지. 이걸 여러분들 최소한의 서비스 그럼 X입니다. 최적의 서비스도 아니에요. 최적도 아니야. 최적은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그건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정은 보통 이제 4번 함정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헌장 자체에 대한 그 이행을 잘 했는지 그 평가 지표가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거기 이제 재정 지표, 그 다음에 실천 지표, 사후관리 지표가 나왔어요. 거기 프로테이지가 잘못됐지? 30, 45, 45 합하면 얼마가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제 45, 45를 35, 35로 바꿔보세요. 30, 35, 35 이렇게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그 세 가지 형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쌍가루 5번에 시민헌장의 장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제 암묵적이고 막연한 시민의 통제를 이제 행정부 가까이 근접 통제의 형태로 바꿔줬죠. 그 다음에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야 하죠. 서비스 이행 기준을 미리 정해 발표하는 거 아니야. 이를 통하여 서비스의 표준화, 명확하게 기여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단점을 얘기할 때는 지나치게 표준화시키다 보니까 유연성이 있어 없어.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표준화시킨 바에 따라서 그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착상하는 창의력도 줘야 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창의력하고 유연성 조에 거다 별표해 두시고, 모든 행정 오류를 금전으로 보상. 여러분들 예를 들어 철도가 지연됐다. 그럼 지연된 시간에 따라서 얼마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발표하거든. 그래서 모든 행정적 오류를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하는 편협한 경제 논리에 젖어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민원의 행정 다시 나오고 좀 보자. 자, 민원의 행정은 정부의 구체적 행위를 원하는 고객,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제거하는 서비스 전달 행정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뭐 결정 행정, 의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달 행정에 들어갑니다. 그 성격에 보시면은 자, 1번 나온 거 보자. 서비스 행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가장 적합한가. 왜? 민원 행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행정 자체를 직접 여러분들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직접 창구에서 누구랑 만나? 공무원과 만나죠.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4번 표현 나온 거 보세요. 민원 행정은 민원 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결정 기획이 아니라 일정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줄 정형화된 전달 행정, 지금 이게 민원 행정이고. 자, 5번 나온 거 보자. 민원 행정 자체를 잘 처리하면은 야, 국민 입장에서 공무원들 일 잘한다고 칭찬해 안 해? 그럼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정치적 관심의 영역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 좀 밑줄에서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민원의 성격이 쭉 나왔는데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고충 민원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6번의 별표, 7번의 다수인 관련 민원. 자, 복합 민원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 기관이 관련된 민원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여러분들 아파트나 집 등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등기소 관련되어 있죠. 세무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청 관련되어 있고 또 관계 은행까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기관 자체와 관련된 여러분들 민원, 복합 민원 그러는데 이런 복합 민원을 처리할 때는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한 대표적인 기관 하나 선정을 해서 완스톱 행정으로서 처리하게끔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복합민원이 무엇인가 개념을 좀 가지고 알았습니까? 내가 방금 전에 여러 정부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복합민원이고 다수인 관련 민원은 틀려. 이것은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로등등 깜깜빡거려.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들 5세대가 여러분들 연서를 적어가지고 민원 제출했다. 이게 바로 다수인 관련 민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2가지 형태의 개념은 숙제에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밑에 행정지도라는 거 보자. 자,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도록 그 다음 난 거 보자. 지도, 권고, 조언. 권력이야 비권력이야? 비권력적 행정 적용을 행정지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원칙을 얘기했던 최소한 지도의 원칙이고 부당한 강요 금지고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 이렇게 나왔고, 자, 효용성 자체가 쭉 나왔는데 거기 여러분들 2번 나온 거 보자. 법의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피함으로써 이건 법에 근거하여 강제를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내포되어 있고, 4번에 한국의 온정주의 문화에 좀 적합하죠. 법에 근거한 엄격한 집행을 얘기할 때는 지나친 여러분들 인간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한국은 좀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온정주의 문화가 지배하네 하죠. 여기에 적합하다고 표현이고, 보다 행정들은 구두로 합니다. 구두로 하다 보니까 근거를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 유지가 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건 구두로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했다 안 했다 책임 전가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의 2번의 끝에 행정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불분명.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구제수단도 없어요. 말로 구두로 여러분들 지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도 여러분들 책임 소재 추궁돌이 없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말로 하고 난 다음에 당신 책임져 그러면 정부에서 아유 내가 그건 당신한테 그 지도한 거로 끝난 건데 뭐 내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식으로 구제수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말로만 하는 행정, 좋은만 하는 행정을 얘기할 때는 법치주의를 침해할 위험성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문제점 1번에 법치주의 침해란 말이 나오죠. 3번에 강력한 법적 규제 없이 지도만을 반복할 경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것 같은 고비용을 발생시킬 위험성도 있다 없다? 있다. 뭐 그 정도 숙제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봤으면은 저 우측에 행정 서비스 헌장과 관련성이 적은 거. 1번 차트 마크. 이 차트 마크가 바로 시민 헌장을 얘기한 거예요. 시민 헌장을 얘기하는 거고, 시장성 평가, 정보 공개, 고객 선택의 강조 나왔는데, 여러분 이번에 시장성 평가, 마케팅 테스트를 얘기할 때는 행정 기능의 재정립하냐, 작은 정보를 구현하게 한 방법이지 서비스 헌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왜 3번에 정보 공개와 관련이 안 돼? 서비스의 기준 내용을 미리 정해 공표 발표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공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 공개와도 관련된 거예요. 답의 형태는 2번입니다. 자, 하단의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활동의 하나이다. 이번에 법적 구성력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권고 협조 요청 알서는 맞아요. 그 앞에 표현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온 거 보자. 자,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설명이다. 보기와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번에 민원 행정은 전달적 행정이며 정치적 관심의 영역. 기업법 맞아 틀려? 맞죠? 이번에 민원 중심의 서비스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도 맞고, 행정 서비스는 당연히 중앙정부 아니면 특별지방 행정기관 지방정부에서 제공이 돼야 한다. 되죠, 여러분들? 1번에 행정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각 기관에서 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주민들한테 여러분들 우리가 전달 행정에 대해서 그 만족, 불만족 좀 표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앙케이트 조사지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지금 얘기한 행정수집 분야 시민평가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제는 고객지향적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그 표현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 맞네, 여러분들. 정답 4번이네. 아까 전 민원 가운데 복합 민원하고 여러분들 다수인 관련 민원 서비스 양적 구분하는 거 좀 정해서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들 올해 사회복지직인가 교육행정직인가 출제해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또 일반 행정 파트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생태론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뭐 설명 생략하고 바로 543페이지. 자, 기출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생태론적 접근은 이제 제가 이제 행성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론 얘기했고, 이때 행성을 환경의 수동적 입장에서 해석한 이론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가우스가 발표한 환경은 영어로 P4SWC 기억났나? P 4개죠. 1번의 people, 2번의 place, 이거 외에 physical technology, personality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S는 social technology, W, wishes and ideas, C는 뭐예요? 카타스트로피, 재난을 얘기하죠. 거기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정답 몇 번? 3번에다가 답 형태 체킹. 됐습니까? 뻔한 문제 여러분들. 자, 문제 3번 보세요. 행성학의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집단보다 개인의 행위. 생태론은 환경을 대상으로 한 거죠. 뭐 집단이나 개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몇 번 여러분들? 1번. 옳지 않은 거 1번이지 뭐야. 자, 넘겨서 75 행정의 개념 파트. 자, 여러분들 544페이지 뭐 개념은 잘 알기 때문에 맨 밑에 보편성과 특수성 나온 거 있죠. 제가 보편성은 광의의 개념 얘기했고 특수를 협의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을게요. 그래서 보편성은 주체를 불문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협동행위 얘기했고, 특수성을 얘기할 때는 주체가 명시가 된다 안 된다? 공익 달성을 위한 정부 관리자의 행위를 특수성에 근거한 개념성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것을 바꾸는 문제가 출제에 나오거든. 그래서 그 형태 정도는 숙지해서 가져가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자. 행성은 여러분들 정치 과정의 일부이다. 그럼 O가 돼, X가 돼? O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치 과정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책 과정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워서 정책 과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책 결정하고 그다음 정책의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평가점 얘기하잖아. 특히 행정은 뭐와 관련돼? 집행 업무니까 정책 집행과 특히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과정의 일부이다는 거 정도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러면 행정과 정치를 분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측의 문제 1번 보시면은 4번에 행정은 정치 과정과는 분리되는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아니죠. 정치 과정의 일부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1번에 1번 나온 거 봐. 넓은 의미의 행정은 제가 아까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그 주체가 정부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주체를 불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정부를 포함한 대규모 조직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은 바로 보편성에 근거한 개념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대상포진이 걸려서 늘 대상포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수두의 일종이야. 굉장히 좀 몸이 좀 아파. 서 있는 것도 힘들거든. 근데 대상포진 또 나타난 데가 이 허벅지에 쭉 이렇게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저 의자 좀 갖다 놓고 앉아서 이렇게. 아, 너무 힘들어서 그래. 어? 자, 76의 공익 파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익에서는 출제에 나오는 게 이제 공익의 학설을 묻는 게 시험제라거든요. 그러니까 학설 자체를 숙제해서 가지고 가는데 우측에 박스 봐봐. 실체설하고 과정설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실체설 자체는 거기에 실체를 그 박스 안에 박스 봐봐. 전체 효용의 극대화 아니면 한 사회가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 또는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익 이걸 보통 거기에 실체를 해석하는 것이 실체설이고 과정설 자체는 박스 보자. 다수 이익 간의 조정 타협의 산물이 공익이다. 그 다음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공익이다. 이 바로 과정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실체설을 보자. 실체설은 전체 효용의 극대화예요. 단순하게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주의 입장의 공익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익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가치의 형태로 해석을 해. 그래서 이것을 적극설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가 중요하는 절대적 가치 규범, 그래서 규범설이라고도 파악합니다. 규범설, 적극설, 집단주의설 이런 말 나왔죠? 자, 그럼 이것은 하나님 같은 경우는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놈을 선언적 공공선 세 번째 줄. 여러분들 이 실체선은 항상 공익이 사익보다 앞서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은 갈등할 수 없다고 파악합니다. 전체주의 공익관 실체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과정설 자체를 얘기했던 아까 사익 간의 조정 타협의 산물에서 타협설, 소극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이 등장했다. 개인주의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로 만나서 조정 타협하는 것을 정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의 산물로 해석하고, 만나서 조정 타협하는 것 자체가 경험하는가라는 게, 그래서 경험적 공익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사회의 공익관, 과정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출제에서 많이 나와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공익을 보는 관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실체설에 의하면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실체야. 그러니까 개인과는 별도로 스스로 인격 갖고 있는 실체. 인격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체의 개념이에요. 이번에 과정설자에 의하면 공익을 사회 간의 협상, 조정의 결과. 맞습니까? 3번에 실체설은 공익을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보아 집단주의 성향을 띈다. 4번에 과정설에 의하면 협상과 조정. 따라서 약자가 희생될 위험성도 커 안 커? 크다고 봐야 되겠고. 5번에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 결정은 다수에 의해 여러 사람이 만나서 타협 합의하는 것은 실체설이에요, 과정설이에요? 과정설입니다. 정답 5번이죠. 여러분들,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이익을 공유로 해석한다고요. 한 사회의 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이익. 실체설이지. 아니, 앞에 봐봐, 이놈들아. 거기 이제 실체설 박스에 공유의 이익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걸 과정설을 생각하면 사람이 있어, 그래. 다시 한 장을 넘겨봐. 그 1번에 4번 나온 거 봐.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한 이익이 아니라 밑줄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익. 이것도 지금 얘기한 실체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과정설로 보면 안 됩니다. 실체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익에서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546페이지 잠깐 펴봐. 거기 등장 배경 보시면 1번에 정치행정 2야, 1이야. 1원론이야. 이걸 2원론으로 바꾼 문제 한번 나왔었어. 알았습니까? 그것도 하나 좀 체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549페이지 출제 순위 77. 자, 무의사결정은 다 아시는 편인데 아무리 심각한 사회 문제나 공정이제라 할지라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각, 억압, 폐기하는 것을 무의사결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무의사결정은 여러분들 정책이제 형성 단계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면 틀려.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무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무의사결정을 얘기할 때는 그 위에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67년도 권력의 두 얼굴 바라츠라는 사람이 나와. 바흐라흐 바라츠라는 사람이 무의사결정을 대표한다고 보고 내용을 좀 정해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정책의 창이론. 자, 행정의 흐름 이론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쓰레기통 모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정책의 창 이론이 있다. 이 정책의 창 자체를 제시한 인물은 이제 킹돈이 제시한 거예요. 누가 제시했다? 킹돈. 자, 이 사람 자체를 얘기했던 흐름을 세 가지 형태 흐름을 제시해. 거기 이제 쌍가루 이번에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세 가지가 나오죠. 이 문제의 흐름이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회 문제예요. 사회 문제. 그리고 정치 흐름이 공적 의제가 되는 게야. 알았어요? 그리고 정책 흐름이 바로 뭐가 되는 게야? 이게 공식 의제가 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공식 의제와 관련된 대안을 얘기하는 게야. 공식 의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정책의 흐름은 여기 보자. 공식 의제가 아니라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흐름이 적절히 합류가 되고 정책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현재 보자. 군 가산점 제도 불만이 많았다 해가지고 많다. 군대 갔다 온 친구가 여러분 자살했다. 이게 사회 문제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때마침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끼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술 한잔 먹고 했는데 항의하는 게 집회를 막 하는 게 국가한테 군 가산점 제도 부활해 주세요. 예비군날 예비역들이 그렇게 한번 해봐. 이게 바로 정치 흐름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자. 여러분들 한국행정학회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어떤 여러분들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정책의 흐름이야. 이 세 가지가 우연히 합류가 돼가지고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그럼 제가 지금 이게 보자. 이 정치 흐름제가 공정의제라 그랬죠. 그럼 공정의제가 될 때까지는 서로 여기 보자. 이슈에 대한 논쟁이 전개가 돼야 한다.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갈등의 기현식이 가장 큰 단계 그러면 정치 흐름이에요.
자, 보세요. 정치 흐름 화살표 놓고 갈등의 개연성이 가장 큰 흐름. 여러 집단들의 갈등 자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 바로 정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자, 이번에 여러분들 그 뭐 청와대 최순실 뭐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 아무개가 여러분들 이상한 말 하는 바람에 불씨가 발생해 안 해? 하죠. 이게 지금 그 문제 흐름이야. 이게 문제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 국민들이 촛불 들고 막 집회를 가지고 야 나가라 막 그래. 이게 바로 뭐야? 정치 흐름이에요. 근데 헌재에서 때마침 탄핵을 딱 결정해 줬어요. 이게 바로 뭐야? 정치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합류가 되어 창이 열리는 게야. 알았어요? 근데 열린 창은 여기 보자.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만 존속해. 그 창이 닫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냄비 가운데 쉽게 끓었다가 식는다고 얘기 안 해. 하죠. 이거 여러분들 한 1, 2년 지나면 또 까먹어 안 까먹어? 까먹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잠깐, 이게 뭐 10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창이 열렸다가 닫혀. 창이 열린 기간은 장기다, 단기다? 단기간 존속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자. 이 창이 열리면 이 유사 사건의 창이 계속 열릴 수가 있어, 없어? 있죠. 뭐, 국정농단 사건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바로 또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 또 창이 열리겠지, 여러분들.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헌법 개정 그 창이 또 열려 안 열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 자체가 발생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유사 사건들이 계속 열리는 것을 분출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효과? 분출 효과. 거기 쌍가로 사물에 분출 효과란 말이 나오죠. 자, 뭐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자, 여러분 551페이지 하단의 문제 2번 나온 거 봐. 킹던이 주장한 정책 창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1번 정책 창문은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등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 이번에 정책 창문은 정책 의제 설정에서부터 최고 의사 결정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3번에 정책의 창문은 한 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열리는 상태. 오랫동안 지속합니까? 단기예요. 단기간 존속한다 그랬지. 정답 몇 번? 3번의 답 형태 체킹. 자, 여러분 넘겨서 여러분들 78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좀 보는 게 낫겠다. 한 장만 넘겨보세요. 554페이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기록하세요. 자, 사바티아는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면 집행 성공이 실거리 올까? 행태 변화의 소포적인 변화만 요구할 때는 집행은 쉽겠지만 여러분들 뭐 변화를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해. 그럼 저항을 해야 해?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맞는 편이지. 뻔한 거 아닙니까? 2번에 집행 주체의 집행 역량은 집행 구조가 집권적 구조냐 분권적 구조냐 조직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 많이 받아 안 받아? 받겠고. 3번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점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여기 보자. 거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하다가 어떤 집단이 거부해. 그래서 갱신이 설득해서 갔어. 또 거부점이 또 발생해. 이게 바로 지금 의사결정점을 이제 거부점이라 그래. 그러니까 거부점이 굉장히 많을수록 신속하게 이루어져 집행은 지연되겠죠. 그러니까 3번은 무조건 표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소외 집단을 얘기했던 이익을 받는 집단을 얘기해. 뻔한 문제야.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할수록 집행이 쉽다 어렵다? 쉬워지겠죠, 여러분들. 정답 몇 번? 1번이고. 다시 앞페이지 잠깐 펴봐. 자, 앞페이지 보시면은 503페이지 하단에 사바티아 매지매니안의 정책 집행의 성공 조건이 쭉 나왔는데 1번에 명확한 정책 목표, 2번에 사실 타당한 인과 모형은 이론이야. 집행과 관련된 정확하고 타당한 이론을 얘기해. 이론이 타당한 인과 모형이야. 알았습니까? 어떤 이론 자체가 좀 개발되어 있고 명확하고 정확한 이론이 있을 때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6번의 별표. 6번에 정책 우선순위의 안정성 확보란 말이 나와. 여러분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안정성 확보란 말도 얘기하던 정책 목표 우선순위 안정성 확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고 서열이 딱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 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겠죠,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선생님 보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우리가 고전과 현대를 얘기할 때 명확한 정책 목표는 고전이야, 현대야?
고전이죠. 그러니까 사바티아가 파악한 정책 집행의 성공 조건은 그건 고전적 입장이야, 현대적 입장이야? 고전적 입장이야. 하향적 관점에 근거하여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을 규명한 인물, 그러면 사바티아예요. 알았습니까? 내가 하향적 관점에 근거하여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 규명. 실제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럼 이제 문제 2번 나온 거 봐. 그 사바티아와 매지매년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 조건이 아닌가. 좀 전에 얘기한 내용인데 거기 3번 봐봐. 제가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안정성 확보에 계산했어요. 했죠. 3번에 어떤 우선순위를 탄력적으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몇 번 여러분들? 3번이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9 정책 옹호연합 나왔는데 이 옹호연합이 그 애도보캣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지지하다 그런 말도 돼, 안 돼? 그래서 정책 지지 연합, 정책 옹호 연합 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한 사람이 좀 전에 얘기한 사바티아예요. 자, 사바티아가 얘기한 건데,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정비사업 자체를 추진했잖아. 그럼 4대강 정비사업 자체와 관련하여 이를 찬성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몽땅 묶어서 우리는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라고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대학 교수도 들어갈 수 있겠고 기업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들 다 묶어서 우리는 지금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뭐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럼 이제 그 정책 지지 연합의 신념 체계라는 게 있어요. 거기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는데 규범적 핵심 나왔고 정책 핵심 나왔고 그다음에 2차 측면 나왔는데 이 규범적 핵심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근본적인 여러분들 공리를 얘기해. 이건 여러분들 사회가 변하고 정책이 변화도 이건 안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평화, 자유, 평등. 이건 고금을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 변하지 않는 하나의 한 사회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규범적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핵심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정권에 따라서 정책 핵심이 바뀌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4대강 정비사업,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한 정책 핵심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등장한 게 창조경제, 뭐 신동장, 신동력, 신성장 산업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했죠. 이것도 지금 얘기한 뭐가 되는 게야? 정책 핵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2차 수단을 얘기할 때는 그러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종 재원도 있어야 되겠고 인력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 법규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2차적 측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 세 가지 형태. 근데 그럼 이 세 가지 신정 가운데 물어보자.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뭐를 중심으로 구성될까? 정책 핵심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한 정책 지지 연합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정책 핵심을 중심으로 정책 지지 연합 세력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556페이지에 하단에 정책 지향적 학습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의 나온 거 봐. 정책 지지 연합이 이끄는 신념 체계의 변화를 밑줄 정책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여러분들 그 학습 자체를 얘기할 때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학습이 진행이 돼. 그러면 정책의 변동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 빨리빨리 변동될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정책이 변동될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정책이 또 변동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계속 보겠습니다. 즉 정책 연합은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사회 경제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신념을 형성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자 우측에 보시면은 정책 학습의 유형이 세 가지 형태. 그건 출제 안 나올 겁니다. 그건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여기 보자.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현재 보자. 핵심 가운데 아까 얘기한 정책 핵심을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들은 정책 학습을 통한 정책 학습을 얘기할 땐 대표적인 시행착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실패하고 시행 새로운 걸 또 배우고 안 배우가, 또 실패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안 배우가, 배워가죠. 배워가면서 여러분 신념도 변동이 된다고 파악하고, 그러면 신념이 바뀌면 정책도 변동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이 신념의 변동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장기간. 그럼 정책 변동도 단기간 이루어질까, 좀 장기간에 걸쳐서 정책이 변동될까? 장기간. 그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세요. 이거 키워드입니다. 자,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자, 문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맨 위에 문제 1번. 정책 변동 무형 중에서 정책 과정의 신념 체계를 강조한 건 좀 전에 얘기한 정책 지지 연합 무형 1번이죠. 여러분 1번의 1번 단절 균형 모형은 뭘 얘기해? 이거는 역사론적 신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역사론적 신제도주의. 역사론적 신제도주의 자체는 정책의 변화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 간헐적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해서 획가닥 바뀐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역사적 우연성의 펑크체이티드, 단절, 그리고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계속 균형을 유지한다고 그랬잖아. 이번에 정책 패러다임 변동은 홀이 얘기한 거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홀이 파악한 것이 지금 얘기한 정책 패러다임,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동됨으로써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 정책과 관련된 여러분들 요소를 홀은 세 가지 형을 제시해. 화살표로 적어보자. 정책 목표, 두 번째 정책 수단, 세 번째 정책 환경. 그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해 놓고 있고, 특히 요 세 가지 가운데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근본적인 변화가 정책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파악했고,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근본적인 변화,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정책 변동을 가져온다고 파악했고, 이러한 변동을 소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파악한 게 홀이야. HALL, 홀.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 1번과 2번 정도는, 2번은 출제 한번 나왔어. 2번 한번 나왔었고, 1번도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보기 문제에서 몇 번씩 봤던 내용들이에요. 4번은 보지 마세요. 4번은 여러분, 락인 제도가 자체는 출제 안 나올 테고, 제도 협상은 제도가 한번 형성되면 계속 간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간다 그 말인데, 그건 논점이 없고, 1번과 2번과 3번 정도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정책 옹호 연합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놨어요. 이번에 신념 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 하위 집단이 그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에 사바티아 등의 종전의 정책 과정 단계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3번에 정책 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 하위 체계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4번에 정책의 변화 또는 정책 학습보다 정책 집행 과정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이건 정책 학습을 통한 정책의 장기적인 변동을 강조한 게 정책 지지 연합 무형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4번은 앞뒤가 바뀌었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그 사바티아 같은 경우는 종전의 정책 과정은 정책 의제 형성, 정책 결정, 집행, 평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어떤 정책이 변동이 된다는 사상을 정책이 변동이 된다는 이유를 밝히면서 이론의 한계가 있는 게야. 그래서 정책이 변동되는 이유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한 모형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얘기해보자.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에 좀 비박계 친박계가 있었어. 친박계가 좀 비박계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비박계가 갖고 있는 정책의 어떤 그동안 그 신념 체계가 바뀌는 게 안 바뀌는 게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누리당 안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비박계 자체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환멸을 느낀 사람들 자체가 시간이 지금 따라 많아지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럼 그들 갖고 있는 신념 체계가 좀 바뀌어. 박근혜가 얘기한 게 다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시행착오 아니야. 최근 국정논란 자체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비박계가 나올 걸 누구나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비박계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박근혜 그래서 계속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원성이 커지고 실패함에 따라서 새로운 세력이 탄생을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세력 자체를 얘기할 때는 또 새로운 연합 세력을 만든 게 안 만든 게야. 만든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그 뭐냐면은 1번 같은 경우에 신념 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 행위 집단들이 그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박계가 어떤 신념 만들어서 여러분들 또 새로운 걸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이해했어요?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도 보자. 지금 여러분들 박근혜 탄핵을 얘기하는 촛불 모임이 있고 또 여러분들 이쪽엔 보수적인 세력 자체가 여러분들 박근혜 옹호하는 모임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연합 세력은 동일한 집단이 아닌 새로운 집단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또 그들 간에도 경쟁과 갈등을 해야 하네. 하고 싸움도 해야 하네.
하면서 여러분들 점차 정책이 또 변동되고 또 새로운 신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새로운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또 연합세력이 또 형성이 돼야 안 돼. 되고. 또 그 연합세력과 또 어떤 또 세력하고 또 갈등이 있겠지. 그럼 또 서로 또 싸움질 하다가 또 시행착오 기금에 또 새로운 또 신념체계가 형성돼 가지고 또 연합이 또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바티가 파악한 정책 옹호 연합 무형을 얘기합니다. 자, 뭐 그 정도 좀 정리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자. 560페이지에. 자, 정책 변동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책 변동은 정책 평가 이후의 최종적 단계를 정책 변동이라고 얘기하고 내용의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유지, 정책 승계, 종결, 혁신 나왔는데 정책 유지를 얘기할 때는 현존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을 그대로 전속하는 것을 정책 유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승계는 목표는 변동시키지 않고 정책의 내용이 정책 수단이야. 일부나 전부를 바뀌는 걸 얘기하고 종결, 혁신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옆 페이지 보자. 1번. 홀이 파악한 내용, 정책 변동 모형, 정책 목표 수단, 정책 환경 세 가지 변수 중 정책 목표 수단은 급격한 변화. 아까 뭘 얘기했어요? 정책 패러다임 변동이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좀 전에 배운 것 같은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 정답은 4번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정책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 수단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정책? 승계에 들어가겠네. 이번에 정답은 4번이고.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출세 81순위, 성과지표의 종류, 투입과정 산출 결과 영향 나왔는데 요 3번과 4번과 5번 영향으로 갈수록 장기적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1번의 투입 자체를 얘기했던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투입된 시간이나 비용, 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투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측에 문제 2번 나온 거 봐. 자, 기업번의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니은번의 포장된 도로의 비율, 디귿번 도로 포장을 위해 이용된 중장비의 규모 나왔죠. 이게 바로 투입이야. 디귿이. 좀 어떤 사업에 투입된 시간, 비용, 규모, 장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디귿이 지금 얘기한 투입이 들어가는 거고. 자, 과정 지표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이거는 말 그대로 과정 지표를 얘기할 때는 공사 진척률 과정 이런 것들이 뭐가 될까? 과정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행정학 자체를 현재 우리가 뭐 300페이지 분량 가운데 몇 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과정 지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그 문제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업번의 지역 간의 균형 발전, 포장된 도로의 비율. 요 2번 같은 경우엔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과정 지표는 안 나와 있네. 그죠? 과정 지표는 안 나와 있잖아. 거기 이제 그 옆에 이제 산출 결과 영향 나왔는데, 자, 그럼 보자. 그러면 2번에, 니은번에 포장된 도로의 비율 나온 거 있죠? 그 포장된 도로의 비율, 이게 바로 산출 지표야. 그럼 여러분들 포장된 도로에 의하여 차량의 통용 속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리을벌이 그 다음 나오고 있는 결과 지표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에 의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 기업번이 영향 지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들 562페이지에 산출 결과 영향 가운데 결과 지표를 다른 말로 성과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지표? 성과 지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과 지표. 그리고 산출하고 결과 영향 몽땅 묶어서 효과 지표라 그래. 3번, 4번, 5번 몽땅 묶어서 무슨 지표? 효과 지표. 자, 그럼 문제 1번 나온 거 보세요. 1번. 자, 시립도서관 이용수, 니은벌의 시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이용자 만족도. 자, 일단은 도서관 이용수 이게 산출 지표야. 그죠? 이것에, 이 사람들이 이것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결과 성과 지표지. 이것에 시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건 바로 뭐야? 영향 지표지. 이해했습니까? 내가 결과 지표를 성과 지표의 형태로 파악한다고 얘기해서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5, 6, 4페이지 개선과 망유. 자, 개선 자체는 조직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개선 그랬고 측면의 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망료라고 얘기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내용을 좀 보자. 566페이지. 자, 문제 1번에 참모가 바로 망료예요. 참모의 손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조직 운영에 융통성 부여한다. 이번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
참모는 측면에 지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2번이에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한 것은 무조건 개선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계장, 계원 이게 바로 개선이에요. 계층제 선에 있다 이게야.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람들, 비서관, 보좌관 이들을 막미라고 보통 파악을 하죠. 자, 그거 봤으면은 지금 여러분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계속 문제가 나와. 문제 2번 나와봐. 개선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거 돼가지고 4번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명확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이 막료의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권한과 책임 갖고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계속 그 문제가 나오지. 자, 옆에 이제 책임 운영기관. 자, 이건 뭐 소선의 노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하겠어요. 자, 571페이지. 자, 기출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책임 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 집행기능의 중심.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이거 보자. 책임 운영기관은 현재 보자. 자, 영국에서 1988년도. 그럼 1988년도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누가 떠올라요? 대처. 여러분, 대처 행정개혁은 이거 외워야 한다. 8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재무관리개혁이에요. 재무관리를 재정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8년도에 후속 조치가 발표가 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게 두 가지를 얘기해. 공무원 정원 상한제. 또 하나 얘기한 게 바로 뭐야? 총괄 운영 예산을 여기서 얘기해. 알았어요? 그리고 이 후속 조치로 얘기한 것이 바로 이그제큐티브 에이전시라고 하는 책임 운영기관이 때 탄생합니다. 근데 하나 유의할 게 88년 동시에 뉴질랜드에서도 책임 운영기관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영국과 뉴질랜드는 완전히 틀려. 어떻게 틀리냐면은 다시 교재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 자, 거기 5, 6, 7페이지 맨 위에 영국의 하이브인이란 말 나왔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하이브 아웃이라고 나왔죠. 하이브인을 번역할 때는 내부 분봉하라 그래. 하이브 아웃은 외부 분봉하란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는 여기 보자.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분봉하라고 얘기해. 그래서 책임위가 이걸 담당하는 게 집행 업무를 관장하는 게야. 근데 내부로 분봉한다는 것은 바로 뭐야? 국가기관, 정부 조직이 담당하는 게야. 외부로 한다는 것은 정부 조직이 아닌 외부에 있는 비정부 조직, 민간 조직한테 기능을 주는 걸 얘기해요. 그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 운영 기관 자체가 정부 조직이야, 민간 조직이야? 민간 조직이다 그 말이에요. 영국은 정부 조직이고 한국은 정부 조직이고. 알았냐? 내가 얘기 방금 전에 뭐 결정과 정책 업무가 바로 정책 결정이야. 집행 업무를 구분하고 집행 업무를 관장하는데 집행 업무도 바로 뭐냐? 서비스 전달이야. 규제 업무가 아니야. 민가가 경쟁할 수 있는 분야 이걸 설치한다 한다? 한다 그랬지. 그럼 1번에 집행기능 조직 그 표현은 맞죠? 2번에 정부기관이며 구성원 공무원 맞죠 여러분들? 3번에 책임 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할 수 있다. 자, 요 지금 얘기한 이 표현도 맞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선생님 보자. 책임형 기관 자체를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관장 자체가 있다 그랬죠? 기관장은 여러분들 과거의 계약제 이제 임기제 형태로 바뀌었는데 소속 장관하고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네. 해결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합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관장 재량에 근거하여 조직을 운영해야 하네.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얘기해. 그러면 기관장 재량 갖고 한다는 것은 신축성을 가져 안 가져? 융통성을 가져 안 가져? 동시에 결과에 책임을 져 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3번은 그 편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나온 거 봐. 책임 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 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공공성이 강하다 그 표현은 맞아요. 그러나 성과 관리가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성과 관리가 용이한 분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569페이지.
자, 맨 위에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 요건 나온 거 봐. 설치 요건에 1번 나온 거 봐. 기관에 주된 사무가 사업적, 집행적, 행정 서비스, 성과 측정 기준 개발과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무라고 나와.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무야,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성과 관리가 용이한 분야로 바꿔놔야 돼. 근데 선생님 왜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얘기합니까? 여기 보자. 우리 앞에서 마케팅 테스트, 시장성 검증 절차 배운 거 기억나? 자, 제일 먼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아니면 너 과감히 폐지하라. 필요한 업무이다. 그러면 반드시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건가? 너 그럼 어떻게? 민영화.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돼. 그럼 반드시 정부의 책임으로 해야 할 것인가? 너 그러면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근데 정부의 책임으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기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 책임 운영기관을 할 것인가? 기억나요? 그럼 내려갈수록 공공성이 강하고 위로 갈수록 공공성이 약하다 그랬지? 그럼 공공성이 강하면서 민영화가 어려운 분야가 맞겠지. 그래서 그 공공성이 강하다 그 표현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그 570페이지 맨 위에 대상 업무 1번에 공공성 강하며 민영화가 곤란한 사무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4번 표현은 잘못된 거고 5번에 정부 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없어? 그렇죠. 민간 공립 입장에서 볼 땐 꼭 민영하는 것 같지만 이건 정보 조직이 아니야. 조직 아니야. 그래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내용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568페이지 잠깐 펴봐. 568페이지에 자, 쌍가루 4번에 성과에 대한 책임이란 말이 나왔나? 그다음 별표.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야. 여러분들 투입을 중시한다 그러면 X가 돼. 그다음 그 밑에 기관장 임기제 2년에서 5년 직원은 공무원이란 말이 나왔나? 나와 있죠. 그것도 좀 숙제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봤으면 됐고 넘겨서 572페이지 출제 순위 84 시민사회 비정부 조직. 자, 그 2번에 특징 나온 거 있죠. 그 특징에 1번에 비영리, 2번에 공식, 3번에 사조직이에요. 공조직이야, 사조직이야. 사조직은 민간 조직을 얘기하는 게야. 민간 조직. 근데 2번에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이야, 공식. 비공식이 아니야, 공식이지.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치 자발적인 조직. 선생님 거기 공식 조직 말이 좀 이상합니다. 공식이란 말은 설치에 법규에 근거한다고 보는 거예요. 뭐 재단법인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근거해 설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비영리단체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그런 게 있거든. 거기에 근거해 설치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단에 정부와의 관계가 쭉 나왔는데 대체 보완적 관계, 대립, 의존, 동반적 관계 5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동반적 관계인데 출제에 나올 때는 1번의 대체하고 2번의 보완적 관계를 헷갈리게 해서 나와. 대체는 여러분들 자 정부 관리를 누가 대신하는 게야? 엔저가 대신 공급 생산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완적 관계를 얘기할 때는 생산 자체는 누가 하냐? NGO가 해. 근데 비용은 누가 지원해? 정부가 지는 게 보완적 관계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 헷갈리는 문제로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575페이지 펴보세요. 자, 문제 1번을 바로 보자. 자, 오늘날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1번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점차 확산. 맞습니까? 맞죠. 2번에 NGO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체의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건 뭐라 했어요? 보완적 관계라 했지. 그 3번에 비영리 조직이 진 특징으로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 이익의 비배분이 바로 비영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봐봐. 앞페이지 봐봐. 572페이지. 특징이 1번 영어 나온 거 봐. Non-profit. 그 다음에 distributing. 이익을 배분하지 않아. 배분하지 않잖아. 그걸 이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1번에 3번에 관한 내용이고. 그 4번에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NGO 분야의 성장을 유도,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 성과에서 많이 발생해야 하네. NGO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들 얘기합니다. 뭐 탈북단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네. 하잖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군사정권 때 뭐 자유청연맹 그런 거 지원을 해야 하네. 지금도 지원해요. 지금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지원했어요. 여러분들. 지원했어요. 그거는 정권이 뭐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여기다 지금 얘기한 의존적 관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76페이지에 출제 순위 85 조직 구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바로 문제 보면서 내용을 좀 봅시다. 579페이지. 자, 문제 1번 나온 거 보세요.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공식화를 얘기할 때는 제가 절차의 표준화 기억나? 절차는 법규나 문서에 표준화시키지. 그러면 이 말은 재량권 자체를 제약한 게 안 한 게. 무조건 1번 잘못된 거죠. 통설 범위가 넓다는 것은 계층의 수가 많다 적다. 적다 그랬지. 계층제와 통설 범위는 상반관계에 있다고 얘기 계산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2번 자체는 조층구조 맞고, 직권화가 뭔지 3번 나왔고, 명령체계 무엇인지 그 형태 나왔습니다. 답 형태는 당연히 여러분들 1번이고, 2번 나온 거 보세요. 조직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거리가 먼가. 자, 1번은 뭐야? 분권이야. 직권, 분권할 때 분권. 2번은 뭐야? 복잡성. 3번은 뭐야? 3번은 공식화. 공간의 복집 1번, 2번, 3번 나온 거야. 알았어요? 그럼 4번은 뭐야? 4번은 그냥 기술 아니야, 기술. 기술은 상황 변수지. 정답 4번이지. 제가 상황의 3대 변수, 규환이, 기환이, 형제 배운 거 기억났나? 규환이, 규모, 환경, 기환이, 기술 이렇게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름을 가져갈게. 이거 말고 577페이지. 메뉴에 표로가 파악한 기술이 기억 나온 거 있죠? 거기 여러분들 그 장인 기술, 비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4가지 외워둬야 돼. 출제 가끔 나와요. 그리고 예증까지도 내용 좀 가져가시고. 그럼 4가지 가운데 유기적 구조에서 쓰고 있는 기술 그럼 뭐하고 뭐야? 장인 기술하고 비일상적 기술. 거기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4가지 형태 좀 가져가시고. 나전 7기공 그럼 뭐야? 장인 기술, 에이지 백신 연구, 비일상적 기술, 원자력 추진장치, 비일상적 기술. 여러분 회계사, 여러분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갖고 있는 기술. 선생님이 여기 보자. 사회과학도 사회공학이 있다 그랬죠. 사회공학 끝에 사자를 키우는 분야야. 지금 얘기한 식으로 변리사, 회계사, 아니면 여러분들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알았죠? 그것도 공학이야. 사회공학. 그럼 뭐야? 공학적 기술이에요. 기출 문제야. 알았어요? 회계사, 뭐 변호사와 관련된 기술에서 출제해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탐승이 파악한 기술의 형태 3가지 형태들도 좀 내용 숙제서 가지고 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자. 저 기술 자체가 그 유형 나온 거 봐. 중개기술, 연속, 집약적 기술 3가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 그 중개기술을 얘기할 때는 특정 집단과 특정 집단 자체를 여러분들 중개하는 기술 아니야. 이건 제가 여러분들 그 보통 체인점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바로 중개기술. 본사하고 고객을 중간에서 중개하는. 하죠. 그래서 체인점이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롯데리아 체인점이다. 아니면 여러분들 각종 은행도 체인점이 있어 없어. 지점들. 지점이 체인점이야. 쉽게 얘기할 때. 본사와 고객을 연계하죠. 그럼 여기 선생님 보자. 그러면 여기 보자. 상남동 국민은행 지점 자체가 1년 매출 자체가 3억이야. 수원 영통구에 있는 여러분들 그 1년 매출액 자체가 10억이야. 자, 영등포구 1년 매출액이 20억이야. 그러면 전체 매출액은 다 더해야지 알아 몰라. 다 더하는 것을 집합이라는 거야. 집합. 그래서 집합적 상호전속 중개기술. 됐습니까? 거기 연속적 기술 다른 말로 긴 연계 기술로 얘기하죠. 한 공정 끝나면 순차적으로 다음 공정 넘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조립, 라디오 조립할 때는 한 공정 끝난 다음에 다음 순차적 상호전속. 자, 집약적 기술은 다양한 기술이나 지식을 다양한 집단한테 적용할 때 쓰는 기술이 집약적 기술이에요. 종합병원. 알았습니까? 그때는 서로 도움을 주는 호혜적 상호의전속이란 말을 써요. 그럼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복잡한 기술을 얘기해라. 그럼 뭐야? 집약적 기술이에요. 알았냐? 요 3가지 가운데 갈등의 개연성이 가장 큰 건 뭐예요? 갈등의 개연성이 가장 큰 거. 집약적 기술이에요. 집약적. 이론적으로는 집약적 기술로 파악하고 현실은 긴 연계 기술, 연속적 기술로 얘기하기도 하거든. 근데 전제가 없으면 그냥 집약적 기술이에요. 알았습니까? 왜? 집약적 기술은 고대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 보니까 전문성의 근거야. 아집이 커 안 커? 그래서 갈등이 가장 큰 거 그럼 여러분들 집약적 기술이에요. 알았습니까? 가장 단순한 기술 그런 거야. 중개기술. 중개기술이 가장 단순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가장 단순한 건 뭐라 했어요? 중개기술로 파악했어요. 그것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580페이지 의사전달.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584페이지. 조직 의사 전달 뭐 1번, 2번 나왔는데, 자, 2번 볼까? 2번 옳지 않은 것. 1번 공식적 의사 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고는 장점이 있다. 2번에 비공식적 의사 전달,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점이 있다. 3번에 공식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 4번에 참여 인원이 적고 접근 가능성이 낮을 경우 의사전달 체제 제한성은 높다. 여러분 공식은 여러분들 이미 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고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명확하지가 않아. 명확하죠. 그러니까 비공식보다는 비공식은 소문 진원지 파악이 돼야 안 돼. 안 돼. 통제라든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비공식은. 그래서 공식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절차를 여러분들 역으로 추적하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조정과 통제가 용이한 것이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알았냐? 조정과 통제가 용이한 것은 공식이야. 그걸 비공식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것 좀 하나 좀 가져가시고 대신 여러분이 하나 더 가져갈게. 자, 페이지 582페이지. 자, 582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하단에 U형, 연세형, 원형, Y자, 개방형 나왔죠. U형, 연세형 묶어놓고 원형하고 개방형 묶어놓으세요. Y자는 보지도 마시고 유형과 연세형을 고전적 무형 그러고 나머지를 현대적인 무형 그러는데 유형과 연세형 화살표 놓고 적어보자. 신속성 플러스 중심도. 그러니까 이 유형과 연세형은 신속성과 중심도, 중심도는 의사 전달에 중심 인물이 있는 경우를 얘기해. 이게 아주 발달한 게 이 두 가지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원형하고 개방형 자체를 화살표 놓고 채널의 다양성. 그걸 다원화라 그래. 채널의 다원화. 그 다음에 정확성. 자, 그 다음에 신뢰성. 그리고 활류. 이게 활성화된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형이나 개방형으로 갈수록 활류도 활성화되어 있고 채널도 단화되어 있고 또 뭘 얘기했어요? 두 가지. 정확성 높아지고 신뢰성 높아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들 활류가 봉쇄가 되면은 정확성은 떨어질 기현성이 크다. OX. 활류가 봉쇄가 되면 정확성이 떨어질 기현성이 크다. OX. O가 돼야 현재 지금 얘기한 게 여기 봐봐. 니들 집중도하고 신속성 함께 다닌다 그랬잖아. 요쪽에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얘기한 게 활류, 정확성, 그리고 또 뭘 얘기했어요? 다원화, 신뢰, 또 하나. 하나 더 얘기했는데? 개방 얘기했나? 개방. 자, 여기 보자. 그러면 활류가 봉쇄가 되면은 정확성 떨어지지. 근데 이건 높아지겠지, 신속성. 의사 전달에 여러분들 집중도가 크면 클수록 신속성은 높아지나 정확성이나 신뢰성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적어놓고 출제해서 이걸 속 헷갈리게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 활류, 정확성, 다원화, 신뢰성, 개방성 적어놓고 이쪽에 집중도하고 신속성 적어놓고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좀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집중도하고 신속성 함께 다니고 이쪽에 세 가지 함께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용 구분해서 정리해 둘까. 자, 그 다음에 87 조직 개편 자체 박근혜 거 보지도 마. 이건 내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만 좀 가져갈게. 588페이지. 내가 수업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의 특징 가운데 쌍가루 이번에 복수 차관제 나온 거 있죠. 이건 혹시 모르니까 외워둬야 돼. 이거 나올 때가 됐어. 그러니까 현 정부의 복수 차관제를 두고 있지 않은 무섭게 나올 수가 있거든. 이거 정해두시고. 거기다 적어보자. 미국산 안전문 기회. 미국산 안전문 기회. 미국산 안전문 기회. 미국산 미창부 국토교통부 산통부
과거에는 안전행정부인데 없어졌잖아. 이거 안전자는 빼버리면 돼. 문체부, 기외, 기재부, 외교부. 됐어요? 미국산 안전문기에 이제 요 안전행정부 없으니까 이건 이제 없어지는 거고 미국산 문기를든지 이거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알았냐? 복사관제. 그리고 맨 밑에 거기 이제 싼 거를 이번에 국토교통부 산하의 행복도시 건설청하고 제가 새만금 여러분들 건설청은 정부조직법상에 여러분 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 정부조직도에선 청에 들어가지만은 정부조직법상 청이 아니기 때문에 14청이라 그랬잖아. 기억날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거기 이거 589페이지 그 하단에 문제 2번 나온 거 봐. 다음 중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관이 아니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정답 3번이지. 내가 행복도시 건설청은 정부조직법에 아예 규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새만금 여러분들 건설청도 정부조직법에 아예 규정이 없어요. 이해했냐?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자, 넘겨서 출제순위 88 행정조직문화 이건 좀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자.